안녕하세요. 반려동물 행동학 1강 반려동물의 행동의 개념, 반려동물의 행동 발달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의 행동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반려동물의 행동은 크게 생득적 행동과 습득된 행동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생득적 행동이란 유전적 본능에 관련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변화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미가 거미줄을 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거미줄을 짜는 건 뭔가 배우는 게 아니라 본능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생득적 행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다른 행동은 습득된 행동이 있어요. 이거는 환경, 즉 경험과 학습에서 기원된 행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환경적이고 학습을 한 거니까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학습이나 도구 같은 거랑 관련된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동물을 훈련한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생득적 행동은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습득된 행동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반대 반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반대 반응은 외부 자극에 대해 말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저항하는 이건 반사의 일종, 즉 약간 본능적인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진처럼 이렇게 주인이 목줄을 당기면 개가 몸을 뒤로 당기죠. 뒤쪽으로 이렇게 당기죠. 이렇게 당기는 것 같은 행동을 반대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런 반대 반응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능적인 거라 억제를 하지 말고 훈련할 때는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지 억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개의 행동은 또한 뇌의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특히 이 중에서 행동과 특히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변형계라고 하고요. 변형계는 여기 나온 것처럼 첫 번째 편도체, 두 번째 해마, 세 번째 시상하부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시상하부, 편도체, 해마 이렇게 세 개가 되뇌 변형계다. 이렇게가 되뇌 변형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역할은 편도체는 감정과 기억을 관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포나 분노를 느끼는 곳이고요. 해마는 기억 중에서 특히 학습된 기억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거는 보통 해마에 들어간다. 해마에 기억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시상하부는 뭔가 생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 번식 이런 거는 시상하부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가 행동을 하면 뇌에 뭔가 흔적이 남는데 이거를 우리가 앵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앵그램이라는 용어를 알아두시고요. 이런 행동 용어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고 보상을 하면 기억이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 촉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촉진이 되는 얘가 앉아를 계속 명령을 하면 얘가 습관처럼 되겠죠. 그리고 식사 시간, 뭐 예를 들어서 오후 1시에 계속 사료를 준다. 그러면 이 강아지는 사료를 먹는 강아지는 1시, 얘가 시계를 보지 않아도 1시쯤 되면 당연스럽게 밥을 주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습관과 기대가 되면서 강화가 되는 현상을 앵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앵그램 같은 용어를 알아두시고요. 앵그램은 그런 개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먼저 훈련과 학습에 앵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무언가 학습을 할 때 앵그램이 형성이 되고 특히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보상을 하면은 행동의 일관성을 높여줍니다. 또 이렇게 일관성이 높여지게 되면 습관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앵그램이 강화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결국은 이게 조건화가 돼서 특정 조건,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밥 시간, 뭐 밥 시간에 특히 종소리를 쳐준다. 그러면 이런 종소리나 밥 시간 같은 특정 조건이 앵그램을 강화시켜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반려동물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부위 중에 하나가 뇌와 신경 부위, 망상활성계라고 하는데요. 얘는 이제 뇌와 중추신경 걔가 합쳐진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성과 집중에 관여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극이 있으면 이 자극이 여기가 이제 척수거든요. 척수를 따라 올라가서 이렇게 대뇌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극에서 이렇게 대뇌로 전달이 되는 요런 기관을 요렇게를 이제 망상 활성계라고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망상활성계는 여기가 이제 대뇌잖아요. 예, 이렇게 대뇌 피질로 가는 감각 자극을 조절을 해서 각성과 주의 상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망상활성계가 구체적으로 개의 행동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면 각성과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망상활성계가 활성화가 되면서 얘가 이제 자극을 아까 대뇌로 전달시켜준다고 그랬죠. 대뇌로 전달을 시켜주면서 개가 외부 자극에 신속하게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문이 이제 딸깍 열렸어요. 이 소리를 듣고 개가 월월 짖는 행동 이런 게 이제 망상활성계랑 관련이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또한 집중력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개가 뭔가 앉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손동작 예를 들어서 앉아 하면서 손동작을 했어요. 이렇게 뭐 손을 내린다든가 손을 내림 손동작을 했을 때 걔가 앉아요. 그래서 반려견이 이 주인한테 보호자에 집중을 하고 앉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중력 주인의 명령에 집중을 하는 집중력에도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또한 수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망상활성계는 개의 행동 전반을 다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와 신경계의 부분이구나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동은 또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의 진화가 어떤 개념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면 특히 중요한 개념이 적응도랑 생애 번식 성공도라는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개념과 관련이 있는데요. 적응도란 생존 번식을 통해서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애 번식 성공도는 일생 동안 남긴 자손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애 번식 성공도가 높다라는 경우는 결국은 자손을 많이 남겼다라는 얘기가 되고 자손이 많이 남겼다라는 거는 다음 세대로 가는 유전자가 많다라는 뜻이죠. 유전자가 많으니까 결국은 높은 적응도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이런 적응도랑 생애 번식 성공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동물의 행동은 진화를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물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타 행동은 한마디로 남을 돕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아무나 돕는 게 아니라 보통은 친족을 도와요. 친족을 그럼 왜 돕냐? 이 친족은 유전자가 비슷하죠. 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친족을 도와서 적응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적용되는 개념이 포괄 적응도인데요. 포괄 적응도는 직접 적응도랑 간접 적응도를 합쳐서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직접 적응도란
자기 자손의 그 유전자 수를 얘기를 하고, 또한 간접 적응도는 친족의 유전자 전달 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포괄 적응도라고 하고, 동물들을 이런 포괄 적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진화를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얘가 이제 형이고, 잘 안 보이니까 형이고 동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형 강아지가 동생 강아지한테 이렇게 먹이를 양보를 하는 거죠. 사실 개들이 먹이를 양보하는 건 쉽지 않은 행동이거든요. 뭐 강아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친족을 돕기 위해, 좀 더 자기와 비슷한 유전자를 번성시키기 위해 이렇게 양보를 한다든가 이런 행동을 이타 행동이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동은 이런 진화적인 개념으로 또 좀 더 자세히 보면 개통 발생이랑 개체 발생 행동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개통 발생이란 종 자체의 진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의 진화, 아니면 고양이의 진화같이 특정 종의 진화 과정을 이제 우리가 개통 발생 행동이라고 하고, 얘는 본능적이고 유전적인 경향이 높아요. 그래서 뭐 늑대의 사냥 본능 같은 예가 있고요. 개체 발생은 여기 설명처럼 개별 성장과 학습에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그 자체에 이제 집중을 한 행동이에요. 얘는 어떻다? 환경 반응적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준 간식을 기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체 고유 행동을 우리가 개체 발생 행동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개념이 고정행동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고정행동 패턴은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패턴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이 고정행동 패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유전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수행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 자극이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발생을 하는 행동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개가 짖는다.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강아지들에서 볼 수 있는 행동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의 특정, 유전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런 거를 이제 고정행동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알아두실 개념은 본능회귀라는 개념이 있어요. 본능회귀는 동물이 스트레스, 환경적 변화, 그리고 불안 등을 겪었을 때 본능적으로 본능회귀라고 했죠. 이전 단계로 돌아가려는 행동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잘 짖던 개가 있어요. 이 개가 훈련을 받아서 훈련으로 짖는 행동을 억제를 했어요. 그런데 뭔가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았을 때 다시 짖는 행동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얘가 이렇게 본능적인 행동이 발현이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뭐 훈련이나 학습으로 막 억눌렀어요. 억눌렀다가 뭔가 얘가 이런 억누르는 그런 기전을 없애는 뭐 스트레스나 환경적 변화가 있을 때 이런 훈련이 했던 학습이 날아가고 원래 예전에 했던 행동을 반복하려는
현상을 본능회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는 어렵지만 이렇게 예시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그렇게 이해하는 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라벨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용어도 이제 강아지의 행동의 개념 중에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라벨링은 특정 행동이나 특성을 이름을 붙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와 같은 반려견은 사람이나 동물 상황을 특정한 방식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경험을 바탕으로 라벨을 붙인다. 그러니까 얘는 또 동물회귀랑 죄송합니다. 본능회귀랑 관계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조금 설명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할 수 있지만 예시를 좀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둥이 쳤어요. 네, 천둥을 치면 천둥을 무서워하는 개가 있죠. 그러면 개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스트레스를 받아서 갑자기 짖기 행동이 증가했어요. 이럴 때 이런 천둥과 같은 자극을 라벨링된 자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본능회귀는 라벨링된 자극에 의해 유발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여기 다시 앞에 잠깐 돌아가면 이런 식으로 본능회귀는 어린 시절의 행동 패턴이나 발달 초기의 행동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의미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천둥 스트레스를 받아서 짖기 행동이 강화된다. 이런 거 우리가 하나의 본능회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본능회귀를 유발하는 이런 자극, 이런 천둥과 같은 자극을 라벨링된 자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경험을 촉진하는 것, 이런 자극을 라벨링이라고 하고 라벨링된 자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천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짖는 것까지 이런 행동 전체를 이렇게 행동 전체 이런 행동을 이제 개의 경험에 의한 행동이죠. 경험된 행동을 라벨링 범주로 넣어서 라벨링 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이 본능회귀랑 함께 라벨링 이렇게 예시로 엮어서 기억을 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행동 특성을 이제 정리를 하면 결국은 개의 행동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형성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행동의 종류를 또 분류를 해보면 사회적 행동, 의존적 행동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반려견 같은 경우는 결국은 무리 생활을 하던 늑대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는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개는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결국은 사회적이라는 거는 서열이 있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서열이 있어서 리더가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리더의 리더의 표정, 자세, 소리, 꼬리, 흔들기 이런 거가 중요하죠. 그래서 반려견은 결국 의사소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려견은 이렇게 신뢰관계 형성, 경계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근데 반려견 같은 경우는 늑대가 인간과 함께 자라면서 이제 사람의 의존적인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과 유대를 통한 심리적 안정감을 취하기 때문에 결국 의존적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결국 계속 그 동물의 행동은 학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학습을 해서
긍정 강화 같은 학습 원리에 되게 민감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긍정 강화란 무엇이냐면 좀 개념 설명을 해드리면 특정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보상, 칭찬 등을 하는 행위를 긍정 강화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만들기 위해서 뭐 간식을 준다던가 해서 이 행동을 이제 계속 유발하는 행위를 긍정 강화라고 하고, 강아지를 훈련하는 대표적인 학습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반려견은 이런 학습 원리에 되게 민감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또한 조건 반사나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뭐 기술도 습득을 하고, 특히 훈련을 통해서 특정 행동을 강화하거나 억제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그 반려견은 영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보,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확보, 방어하는 행동이 있고, 낯선 사람, 동물을 경계해서 배설물로 영역을 표시를 하죠. 또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은 본능적인 행동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뭐 사냥이라든가 짖기, 냄새 탐지, 물기 등의 본능적, 유전적 행동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발생시키는 요소 중에 또 신경계랑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신경계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추신경계 그리고 말초신경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중추신경계는 판단과 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변형계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이 변형계가 뭔가 감정과 기억을 관장하는 뇌의 부분이라고 했죠. 이거 플러스 전두엽도 뇌의 부분이거든요. 뇌의 일부분. 그래서 이 뇌의 일부분인 전두엽과 변형계가 특히 판단과 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말초신경계는 이런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같은 경우는, 호르몬은 우리의 이제 생체 반응을 조절하는 물질인데요. 매우 많은 종류의 호르몬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특히 행동을 발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은 코티솔, 옥시토신,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행동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나머지 호르몬들도 행동에 다 관련이 있는데, 이런 감정과 행동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은 이렇게 세 가지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코티솔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가 증가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랑 관련된 호르몬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옥시토신은 유대감을 증가시키는 호르몬,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은 얘는 수컷, 그래서 특히 분비가 많이 돼서 수컷 호르몬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암컷도 분비는 돼요. 아예 분비가 안 되진 않아요. 소량 분비된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면 공격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과 신경계의 작용으로 행동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감각기관도 행동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강아지는 우리가 개코라고 많이 하죠. 후각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후각은 먹이나 위험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고, 청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주파, 소리를 인식을 하고 경계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시각은 뭔가 사냥감이 뛰어가던가 뭐 사람이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추적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유전적으로도 이제 동물의 행동을
관여가 된다라고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종 특성이 있어요. 강아지의 품종 특성이 특히 유전과 관련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shepherd 같은 경우 경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잘하고 경비를. 그다음에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회수라는 건 뭐 물건이나 사람을 찾는 거 찾아서 회수하는 거. 그리고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또 친화력도 높은 개로 유명하죠. 친화력이 높아서 치료견으로도 많이 이용이 되는 개입니다. 그리고 뭐 사진에 나온 개인 비글 같은 경우는 냄새를 특히 잘 맡아요. 그래서 얘네는 탐지견으로 많이 활용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품종별 특성은 유전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앞에서 배운 행동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면 행동 같은 경우는 내적 기전과 외적 요인이 합쳐져서 나온다. 그래서 여기 대부분의 행동은 본능과 학습의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짖기, 왈왈 짖는 짖기 같은 경우는 유전적 본능과 학습 훈련이 합쳐져서 이제 행동이 나타나고, 뭐 사냥 같은 경우도 역시 본능과 놀이 경험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결국 이런 행동은 우리가 주로 지금 다루는 반려견의 고유 행동은 가축화랑 관련이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개는 늑대가 가축화돼서 개가 되었다 라고 했죠. 그래서 4만 년 전에 늑대가 인간 거주지 주변에서 가축화가 되었고 생활을 하면서, 이럴 때 인간한테 친화적인 늑대가 선택적으로 생존을 한 거예요. 당연히 인간한테 친화적이지 않은 개체는, 늑대의 개체들은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없겠죠. 그래서 친화적인 개체가 이제 생존을 했다. 그래서 인간과 상호작용이 증가해서 인간의 사냥을 돕는 역할을 했고, 이때 인간이 온순한 개체를 선호를 해서 의도적으로 교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의도적 교배를 육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육종을 하다 보니 이제 인간과 친화적이고 온순한 개체가 선발이 돼서 결국 지금의 개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들은 보통 뭐 이거는 개체 차이가 있겠지만 인간을 많이 따르고 인간과 친화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늑대는 외모랑 행동도 변하게 되었는데요. 뭐 털색, 크기, 꼬리 모양, 귀의 형태들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개의 품종으로 나타났고요. 예. 그리고 행동은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고, 인간과 계속 같이 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순한 성격이 발달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에요. 아까 옥시토신이 친밀감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라 그랬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친밀감을 증가시키는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되면서 인간과 유대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들이 이제 늑대가 가축화가 돼서 개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반려견의 연령별 행동 발달에 대해서 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개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이제 반려견이 커가면서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 먼저 신생아기는 2주까지를 우리가 신생아기라고 해요. 사진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눈도 못 뜨고, 신생아기는 뭐 사람의 신생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죠. 그래서 거의 누워있는 상태. 그래서 이때는 감각이 거의 미발달해 있어요. 뭐 보이지도 않고 시각도 없고 후각도 되게 약하고, 후각이 없진 않지만 약한 상태고요. 어미한테 많이 의존을 하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시기가 이제 사회화 전기 시기예요. 특히 요 3에서 12주 요 주수를 알아두시는 게 요 주수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3에서 12주가 중요하고요.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때는 사회적 자극에 민감해서 사회화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사람, 개, 환경 같이 다양한 환경과 자극에 노출이 돼야 뭔가 이런 다양한 환경에 적응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이때 만약에 이 3에서 12주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긴 하겠지만 3에서 12주 시기에 이런 자극에 노출이 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사람과 거의 노출이 되지 않고 주인만 노출이 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되게 무서워하거나 다른 개를 무서워하거나 이런 행동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화 전기 시기에 다양한 자극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과 동물들을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때 성격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시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회화 전기 이제 12주가 3개월이잖아요. 이 3개월이 지나면 이제 강아지기라고 해요. 그래서 3에서 6개월을 강아지기라고 하고 이때는 이제 독립성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이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화 시기에는 뭔가 자극을 노출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훈련을 하면 좀 알아듣지는 못하는 너무 어려서 알아듣지는 못하는 단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강아지기부터 조금 말을 알아들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 청소년기는 반항기예요. 사실 사람도 청소년기는 좀 반항심이 높아지죠. 개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6에서 18개월 이런 사이 이 시기를 이제 청소년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뭔가 에너지가 너무 넘치고 해서 반항이 좀 심하다. 그리고 성격이 형성되는 중이다. 근데 알아두실 게 기본 성격은 이때 시작이 되는 거고 사회화 시기 때 3에서 12주 때 기본적인 성격은 시작이 되는데 청소년기에 이제 성격이 거의 완료가 된다라고 성격 형성이 완료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서 이런 반항심을 좀 억제를 하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게 해야 이 성경기 때 18개월 이상일 때 안정된 행동 그리고 학습을 잘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거는 이제 좀 강아지 종류마다 다르긴 한데 7세 이상을 노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령이 되면 어때요? 이렇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약간 털도 하얘지고 약간 움직임도 좀 둔화되고 이러죠. 그래서 적응력이 떨어지고 잠을 많이 자요. 그리고 민감도가 떨어진다. 한마디로 둔해진다. 둔감해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이렇게 연령별 행동에 맞춰서 어떤 행동의 특징이 있는지 알고 강아지를 훈련을 해야지 이거를 무시하고 훈련을 하면은 좀 훈련을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각 연령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어미개에서 나타나는 특이 행동이 모성 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성 행동은 새끼를 낳았을 때 발현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행동은 유두 및 생식기, 할기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 행동은 청결을 유지를 하고 출산 준비를 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끼를 낳으려고 복근 및 근육의 긴장이 이건 한마디로 진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람도 아기 낳을 때 진통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가 아프면서 이제 복부 경련도 발생을 하면서 진통을 하기 시작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체온이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실 게
우리가 보통 새끼를 낳으려면 체온이 올라가지 않나, 힘들어서 열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1도 정도 체온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체온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배가 아프고 새끼가 나오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자리를 뭐 파거나, 그러니까 뭐 흙이 있으면 흙을 파거나 아니면 막 바닥을 파거나 해서 불안해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행동을 보이고 먹질 않아요. 분만 직전에 식욕이 떨어지면서 사료를 먹지 않는 행동을 보이고, 그리고 불안한 행동을 보입니다. 예, 이거는 안절부절 못하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나 불안감으로 인해 긴장한 모습을 보이는 특징을 갖는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다음으로 이제 사회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요 3에서 12주가 사회화의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별 3개. 그래서 이 사회화 과정에는 어떤 사회화를 거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때는 놀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엄마랑 형제랑 놀고 물고 서열 인식을 하면서 이제 누가 리더고, 예, 누가 리더고 누가 이제 리더가 아닌지를 가리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서열을 가리고요. 그리고 다른 개와 접촉을 하면서 이런 어떤 몸집이 얘가 꼬리, 예를 들면 뭐 꼬리를 흔드네. 그럼 이 꼬리를 흔든 게 기분이 좋아서 이 개가 흔드는구나. 이런 것을 익히는 시기가 사회화 시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사람과 사회화를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반려견은 우리가 결국 사람과 잘 지내려고 이런 식으로 행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회화가 특히 중요하고, 이때 아까 다양한 자극을 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과 접촉을 하고 신뢰를 형성을 해야 사람 친화적인 성격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과도 사회화를 해야 됩니다. 다양한 소리, 장소, 물체랑 경험을 해서 낯선 자극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회화를 하는데 크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허피 파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회화 훈련 모임이라고, 지금 여기 있는 사진처럼, 예, 이런 식으로 퍼피 파티를 하면은 이제 다양한 강아지와 보호자와 모임을 갖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다른 강아지들도 보고 보호자들도,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도 만남으로써 사회화를 촉진하는, 사회화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피 파티를 하거나 해서 강아지가 사람과 친화적이고 다양한 자극에 노출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체 성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정리를 하면 일단은 유전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이 중에서도 유전력이라는, 이 유전력이라는 개념은요, 특정 행동 특성이 얼마나 유전적으로 전달되는지 나타내는 지표, 그러니까 행동과 유전을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행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전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뭐 공격성, 학습 능력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유전자와 행동과의 그런 관련, 연관도를 보여주는 의미가, 그런 개념이 유전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 특성,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셰퍼드는 경비견으로
쓰려고 이런 특정 목적으로 교배가 됐죠. 그래서 행동 패턴에서 이런 특정 품종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게 결국 유전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 개체 성격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환경적 요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회화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3에서 12주 기억을 해주시고요. 계속 나오죠. 네, 이 3에서 12주 사회화 기간이 성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때 경험이 중요하고, 그래서 다양한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부족하면 과도한 두려움이나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훈련과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특히 긍정적 강화가 중요한데 근데 이게 막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키우신 분은 알겠지만 막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혼내게 돼요. 처벌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처벌이 좋지 않은 게 불안한, 두려움, 공격성을 유발을 해요. 혼내게 되면 강아지가 처음에는 멈칫하다가 나중에는 반감이 생겨서 결국 이 주인을 무서워하게 되고 오히려 공격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 강화나 처벌보다는 긍정적 강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강아지 성격에 좀 더 사람 친화적인 성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게 보호자의 일관된 태도가 중요합니다. 막 뭐 예를 들어서 배변 실수를 했어요. 배변 실수를 했는데 어떨 때는 화를 내고 막 어떨 때는 그냥 막 아유 그래 잘 쌌다 하면서 칭찬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일관된 태도가 아니면은 강아지가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잘못된 성격 형성에 기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관된 태도와 안정적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일관된 태도를 보이면 강아지도 역시 안정된 성격이 안정된 성격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반려동물 행동의 개념과 행동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혹시라도 뭐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사항이나 궁금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